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영락입니다. 이번 학기 저하고 정보전략기획론을 같이 수업하기로 했는데 비대면 강의로 먼저 1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정보전략기획론이라는 이 과목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리고 회사들에서 ISP라는 건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ISP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획론이라 했지만 방법론입니다. Information Engineering, 즉 정보공학 방법론에서 기업 또는 조직한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도출해서 정보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을 분석해가는 과정을 제임스 마틴이라는 학자가 정보공학 방법론이라고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이라고 이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방법론은 요 근래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낡은 이론 같지만 이게 구조적 방법론입니다. Structured Methodology. 구조적 방법론이기 때문에 좀 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요 근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 많은 방법론 중에 제일 많은 게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어쩌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어쩌네, 이런 9가지 다이어그램을 연결해가지고 분석 설계에 가는, 그건 분석 설계에 가는 과정이지, 우리 이 구조적 방법론에서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에서 말했던 이러한 어떤 정보를 담을 것인지를 분석해 도출해내는 데에는 조금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UML에서 이제 또 파생돼서 나왔던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 CBD 방법론, 컴포넌트 기반 이 개발 방법론 같은 것도 있고, 최근에 단기간에서 많이 쓰는 에자일 방법론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론이 이렇게 많어 할 정도로 많습니다. 나도 이제 한 40년 넘게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한 방법론만 해도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지만 이 정보 시스템을 어떤 정보를 담아야지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을 분석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이 정보전략기획 방법론, 즉 공학 방법론 중에 하나인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 이 방법론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이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제가 정보를 전에까지는 다른 홈페이지를 썼었습니다. 카페를 다른 데를 썼었는데, 카페 다음.넷에 dbdb라는 이 카페에 가면 제 자료들을 요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 학기에 강의했던 데이터 모델링 관련된 정보들을 강의하면서 발생됐던 데이터들을 다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정보전략기획론을 해가면서 다시 정리합니다. 옛날에 그 자료가 많이 있었는데 너무 낡고, 그래서 다 지금 하나씩 없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이제 요새 제일 많이 뜨고 있고, 하지만 성명사를 못 만들고 있는 빅데이터 쪽이나 IoT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페.다음.넷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 전략 정보를 강의하기 전에 꼭 한번 몇 년 전부터 쓰는 제 교재에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리젠드 프로세서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이 맥린이라는 교수님이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MIS 관련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더니 닥터 초이는 요새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나, 5, 6년, 7년 된 것 같습니다. 6, 7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는 대로 새로운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었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데이터는 뭐로 가야 된다? 전략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데이터도 전략을 제공해주는 못하는 데이터는 거의 죽은 데이터다.
옛날에는 이 그림을 한 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분 말씀 뭐냐면 정보 시스템은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줄일 것이냐, 얘를 편리하게 이용할 것이냐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관리자, 경영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회사가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 다른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전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돼야지 걔가 살아있는 정보 시스템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리더가 정보 시스템의 앞으로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강의 첫 페이지에 이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제가 이거를 이쪽 관련된 강의를 하니까 제 강의에서 써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쓰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이 한 장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6년 7년 전에 이걸 받았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컴퓨터를 도입했을 때는 efficiency, 어떻게 하면 효율이 좋을 것이냐, 즉 10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할 것이냐, 얼마나 편리하게 할 것이냐, 얼마나 빨리 할 것이냐, efficiency에 우리가 포커스를 뒀다면 앞으로의 이 정보 시스템은 어디에? 효과. 그래서 뭐가 좋아졌니? 여기에. 그래서 뭐가 좋아졌니? effectiveness에 관심이 드는 이 마인드로 바뀌어야 된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서 이때 당시에는 IS, 인포메이션, 이 정보 시스템의 기능과 기술에 관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당시에 수십 년 전이지만 테크놀로지스트, 기술을 갖고 있고 CTO, Chief Technical Officer, 기술적인 이 백그라운드만, 컴퓨터에 대한 백그라운드만 갖고 있었어도 틀림없이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산업에 있었다고 치면, 이제 이때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스태티스틱하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 겨우 그 비싼 돈 들여서 정보 시스템 만들었더니 그래 그거 하려고 만들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더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건 아니다, 테크놀로지스트보다는 이네블러라는 건 이제 원래는 헌신, 봉사 이런 뜻이 있지만 조력자 이런 뜻입니다. 조력을, 그러니까 이 도와준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네블러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최대한도로 힘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장비로, 리퀴먼트로 써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데서 파트너링 위드 라인 매니저, 여기서 다시 말하면 라인 매니저라는 경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경영자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니?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 단어가 MIS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정보학과도 있죠. 그런 쪽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이쪽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하시는 분들은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 마인드에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었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주 복잡한 그 관리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다 관리를 돕는 쪽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기술적이었다고 치면 관리를 돕는 쪽에 이쪽에 관심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한 10년 정도 이 리딩을 해왔죠. 정보 시스템 이쪽 산업을.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ERP가 필요하다 어쩌다 해서 이것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지금 여러분들 매일 차 타고 가다 보면 우리 회사 ERP는 얼마예요? 이런 선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쓰는 것이 니네가 단순히 기계만 쓰는 것보다 이렇게 매니저블한 이러한 기능들로 해서 조력을 받는 시스템으로 갔다라는 게 이쪽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데 이제 환경이 너무 빨리 바뀝니다. 컴퓨터 환경도 바뀌고 경영 환경도 바뀌고 다이내믹 앤 터블런트, 다시 말해서 역동적으로 바뀌고 변동적으로 바뀌고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게 이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정보 시스템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노베이터, 혁신자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보 기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리엔지니어링, 나중에 우리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재공학입니다. 제공학인데 지금 있던 것들을 다시 조정을 해서 컨설리데이션 조정을 잘 해가지고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 개선점을 찾아내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는데 뭘 이용하자?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0년 전 조금 더 되기 전에는 이노베이터, 이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쓰였을 것입니다. 지금 새로 IT 쪽에 이 인버브 되신 우리 원우님들은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잘 못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약 5년 이상 10년 정도 된 분들은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던 회사가 우리나라는 SK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뭐 하면 이노베이션 했는데 실제로 그 조직이 그만큼 이노베이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났는데 그 이노베이션에서 뭐 할 건데 그리고 이쪽은 테크니션 마인드이기 때문에 사장님들 마인드는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많은 것들이 변해서 결국에는 뭐 하자? 아까 맨 처음에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컴퓨터를 전략적으로 써서 우리가 경쟁자들한테 뭐하다? competitive advantage로서 즉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써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정보 시스템은 이쪽을 지원해 주지 못하면 이 살아있는 이 정보 시스템이 아니라 죽은 정보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 이쪽에 포커싱된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언제 이런 게 나왔었냐 하면 사실은 제가 강의를 들은 게 7년 정도 6, 7년 정도 됐다 그랬는데 이 강의를 이 시어리가 나온 건 20년 전이 넘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써먹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보 시스템은 전략에 활용되는 정보가 돼야 되지 그냥 기술적 테크니션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건 미리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적으로는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instituting change, 뭔가 바뀌긴 반영하는데 변혁적으로 바뀌는, 이제 확 바뀌는, 아까 이노베이션하고 거의 유사한 의미지만 변혁적으로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러한 변혁적으로다 우리가 사용돼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보 시스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 및 효율이 효과로 바뀌고 기술이 전략적으로 바뀌는 이러한 트렌드를 이해하는 정보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정보 시스템이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새 빅데이터 세상에서 사람들이 빅데이터 하는데 결국에 빅데이터의 골이 뭡니까? 결국에 볼륨이 어쩌고 스피드가 어쩌고 데이터량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데이터는 잘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서 뭐라 되라는 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하자라는 게 빅데이터의 골 아닙니까? 그것도 뭡니까? 결국에는 올바른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략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전산이라는 거는 한번 나왔던 시어리를 방법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정보공학 즉 전략정보 시스템은 제가 2파트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정보 전략이 아니에요. SIS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SIS는 Strategic Information System을 말합니다. 주로 MIS 쪽에서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건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입니다. 지금 말하는 건. 그래서 전략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전략을 정보 시스템에 기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챕터 너저분하게 안 만들고 이번 강의에서는 전략 정보 시스템이 뭔지와 정보 전략 기획이 뭔지에 대해서만 강의하는 거로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1장 전략 정보 시스템 SIS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 전략이 뭔지 알아야 되고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산업 매력도 분석, 산업 구조 분석, 경쟁 전략 분석,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듣는 수압 매트릭스, 수압 분석, 그 다음에 밸류 체인. 이것들은 컨설턴트들이 오면
말 같지도 않은 이 스왑 매트릭스 밸류 체인을 만들어내죠. 여러분들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경쟁자 전략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담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내 정보 시스템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이렇게 전략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이 9단계의 페이스로다 가는 이 과정을 한 3주, 4주 정도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ISP 쪽으로 설명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정을 잡았습니다. 먼저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는데, 그럼 전략이 뭐냐? 다 알죠. 스트레이트지. 전략이라는 건 기업 또는 조직이죠. 여기서 기업이라면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기업체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항상 제가 기업, 조직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어떤 기업이든 뭐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교재가 가다 기업이라고만 썼다든가 조직이라는 말만 썼더라도 이건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행위를 우리는 전략이라고 한다. 여기서 행해야 하는 이라는데 행해야만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꼭 이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전략 수립의 대상은 산업 내에서는 기업, 단위 조직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기업의 전략도 있고 아주 큰 기업들은 단위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생산부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생산부가 수백 명 되는 이런 그 수천 명 되는 이런 조직들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고, 단위 조직이라 그래서 우리 IT 업체들, 뭐 조그만 IT 업체들 뭐 팀 1, 2 있는 것처럼 서너 명 있는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산업 내에서 기업 단위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데가 전략에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는 기관, 우리 디파트먼트들, 에이전시들, 그 다음에 다 기관들이죠. 그 다음에 퍼블릭 섹터, 그러니까 공공기관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기관들의 단위 조직들, 예를 들어서 국방부 하면은 너무 크잖아요, 기관으로다는. 그러다 보니까 육군 따로, 해군 따로 뭐 이런 식의 단위 조직으로 다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쓴 거고요. 그러면 개인은 전략이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전략을 무엇을 갖고 있는지 레포트로다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해서 컬렉션 해갖고 제가 정리하는 과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려보내고, 우리 지금 대학원 다니는 여러분들, 우리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의 그러니까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데 전략 만들어라 그러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입니다. 어느 특정 기업이나 조직의 전략은 똑똑한 사람 몇 명 있잖아요. 모여갖고 이거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전략팀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사에 가보면 전략팀.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가죠.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S사에 제일 브레인들만 모여있더라는 게 기획팀 아닙니까? 전략팀, 전략팀, 전략기획팀 뭐 이런 데들입니다. 가보면 다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 S대학교, 우리 S 말고 저쪽 S대학교 나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아주 샤프하죠. 그 사람들 서너 명 모여갖고 S호텔, 신라호텔, S호텔, 그 사람들은 S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호텔에 딱 모여가지고선 일주일이고 가서 참 편안하게 아이디어 모아가지고 탁탁 다시, 그래서 우리 조직은 이게 우리의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옵니다. 그런 전략이 나오는 거는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의 집합이지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이라는 건 물론 그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전략 수립에서 모든 일을 행해가지고 방향을 접으니까 그 전략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조직이나 이런 데서 그런 조직들을 모디파이 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카피라이트 해가지고 야 각 팀에서 똘똘한 애들 한 명씩 내봐. 그래서 5명이 모여서 우리 B 호텔에서, S 호텔은 아니고 하얏트 호텔에 모여가지고, H 호텔에 모여가지고선 전략 짠다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의견들 내가지고 모였는데
과정을 중요시 않고 전략을 만든 전략하고 과정을 정확하게 따라와서 만든 전략,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생각을 정리한 전략은 그거는 전략이 아니라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거기에 데이터를 반영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배워가는 이 방법론을 적용해 보면 그래서 나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겠구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전적 의미, 즉 전략이란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경쟁, 즉 전쟁입니다. 싸움이죠, 싸움. 경쟁의 전략, 계략, 술수, 병법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한다. 전략과 전술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전술은 어떤 군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략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고 전술이 망하면 사단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서 아주 그냥 막 웃었는데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전략 밑에 전술이 있는 거죠. 그 전략을 밑에하기 위해서 각 조직들이 그 전략을 이룰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전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은 계략, 술수, 병법 이것만 봐도 벌써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손자병법, 손자라는 분을 알 수 있습니다. 손자. 이 아시아에서 동양에서 제일 유명했던 이 계략가 그분은 뭘 만든 거예요? 전략을 만들었지 전술을 만들질 않았습니다. 전략을 만들었지. 그래서 항상 전쟁에서 이겼던 거죠. 물론 이제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지만 경쟁의 승리를 위한 계획, 준비, 동원, 조직 등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하는 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한다. 경쟁에서 경쟁적 우위, competitive advantage로 차지하기 위해선 반복적인 세부적인 방책,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전략, 도출해내는 것을 전략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략은 항상 경쟁이 따릅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은 그 산업 내에서 생존과 성장을 보장하지만 전략이 나쁘면 자연 도태, 즉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에 생존 및 성장을 한다는 건 승자로서 영예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경쟁이라고 하는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생존 성장을 보장받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전략 정보 시스템에서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경쟁자가 있어야 경쟁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가장 어려운 조직들이 관공서, 공무원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경쟁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쟁자가. 그렇지만 그래서 좀 그런 조직들이 이 발전이 조금 우리 이 산업 기업들보다 조금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회할 건 없죠. 그 사람들한테 빨리 이런 걸 못 가르쳐 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쟁이라는 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다시 말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쟁 조직에 있다라고 경쟁이 없는 조직에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정보원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정보원. 우리 어느 조직 하나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정보원들은 자기는 해당되는 산업에서 경쟁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와 관련된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해. 그럼 그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데이터를 제공했을까?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우리 이 부처가 어떤 방향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게 더 좋은 이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도출해낸다면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나는 경쟁자가 없다가 아니라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경쟁자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내가 지금 이 일에 만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경쟁자가 없는 게 되죠. 그럼 경쟁 전략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경쟁자 없는데 만들어서 뭐예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살면 되지. 그런데 경쟁 대상 및 산업 조직 내의 경쟁자에 대한 분석과 자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자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임스 마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임스 마틴이라는 학자가. 근데 I'm sorry. 이 제임스 마틴이 아니라 마이클 이 포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포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 책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경쟁이라는 거, 전략에 대하라는 거를 누구 책을 보고 알았냐 하면 손자병법을 보고 알았대요. 거기 보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다시 말해서 나를 알고, 그러니까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을 100번 해서 100번 이기고,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100번을 싸워도 한 번도 안 진다. 이런 이 명언을 손자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If you know yourself and your enemy, then you win 100 times about the 100 battles. 다시 말해서 100번 전쟁에서 100번을 너는 이길 것이다.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해서 그 사람 책에 썼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전략은 제대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나만 분석해도 안 되고 적만 분석해도 안 된다. 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적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지를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전략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마이클 포터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뭐냐면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competitive strategy, 전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을 파악한다. 산업구조 분석은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고 경쟁자 분석이라는 것은 적을 파악하는 겁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그것을 전략으로 만든다 하면 틀림없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마인드에서 시작을 했답니다. 먼저 산업의 발전 형태 방향, 우리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산업에서 산업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출해내는 기법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배워보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을 먼저 파악하자. 다시 말해서 산업 내에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내가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 그 위치에 있는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경쟁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파악하자. 그게 전략입니다. 그때 나를 분석했고 경쟁자 분석했던 결과를 반영해서 내가 어떠한 전략을 세우면 되는지를 만들어내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전략이다. 유리한 경쟁 위치에 설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전략에 반영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전략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설명을 하지요. 그 다음에 전략을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화되냐면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화가 되고 있어요. 사업 영역에 확대에 따른 경쟁의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 내에서 지금 경쟁은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면 쟤를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생성의 개념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같은 영역의 산업에서는 최고의 전략을 세워서 최고의 경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산업의 산업의 영역이 애매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산업에서 있었는데, A라는 배달만 하던 산업이에요. 배달만 하던 산업이 이제 유통산업으로 바뀌어요. 배달만 하던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회사, 맨 처음에는 뭐만 했어요? 책 배달만 했잖아요. 책 배달만.
그 다음에 뭐까지 해서 책 판매만 했잖아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물류 유통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3대 손가락 안에 드는 물류 유통업체니까 산업의 영역에 맨 처음에는 그냥 책 배달만 하던 업체가 지금은 최고의 인터넷 상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를 들 수가 없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을 파괴해 들어오는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던 산업에 무엇을 애드온, 어떤 산업을 애드온 하면은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영역을 바꿔야지 자기가 해둔 쪽에만 거기에서만 전략을 만든다면 그 산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경쟁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이냐에 관심을 두는 거지 성장할 것이냐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니드가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 어디는 이런 것도 되는데 얘네는 이렇게 맛있는데 고객의 요구가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전략을 잘못 세워서 어떤 특정 고객이 말한 것을 하나를 우리 전략에다 반영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또 분석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됩니다. 지금 고객들이 더 젊어지고 우리가 IT 쪽을 잘 알게 되고 스마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보는 게 많고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됩니다.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하냐면 제가 40년 전에 컴퓨터 공부해갖고 할 때는 랭귀지 한두 개만 알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나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부장님들 우리 IT 전공한 분들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코볼 랭귀지 쓰는 신텍스 몇 개만 알고선도 부장 달고 이사 달고 있다. 리타이어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요새 그 정도를 가지고 버틸 수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하는 일 아무것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1년만 그 자리에 앉아 계셔 보세요. 1년만. 완전히 아웃 오브 데이트,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진짜 기술 발전을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경쟁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테크니컬 임팩트 어널리스트라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ISP에서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자가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요. 국제화의 추세입니다. 이 질병만 국제화가 되는 게 아니라 기술도 그 다음에 상품도 국제화의 추세에 편승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화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로그인해야 되잖아요. 로그인해라 들어갈 때 다음에 유저 아이디 치고 패스워드를 칩니다. 유저 아이디 치고 패스워드 칩니다. 이게 그쵸? 와이어초의 58 패스워드 치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갈 때도 패스워드 치고 뭘 치는 거죠? 아이디 치고 패스워드 칩니다.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갈 때 보세요. 구글 들어갈 때 보면 이게 좀 길어요. 여기에 자기네 아이디를 쳐도 되지만 여기다가 뭘 칠 수 있죠? 이메일을 칠 수 있죠. 이메일 주소, 이메일 아이디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메일 주소를 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패스워드 치죠. 얘랑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얘는 로컬입니다. 국내용이고 얘는 인터내셔널, 글로벌입니다. 왜? 전 세계에서 와이어초의 58은 듀플리케이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메일 아이디는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까지 로그인하는 방법 하나에서도 국제화를 따라왔다 안 왔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맵
제일 많이 쓰는 김기사 같은 것들 뭐 카카오맵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구글맵에 들어가십시오. 구글맵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없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하나 사줄게. 옛날 구닥다리로 하나 사줄 테니까. 아니면 내가 쓰던 거 하나 줄 테니까. 구글맵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한번 지역 찾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 찾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치냐면 찾기에 from을 내가 무슨 뭐 이번 정권하고 친해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양 순안공항이라고 치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을 원주시라고 쳐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서 자동차를 띵 눌러주면 뭐가 나오냐면 2시간 40분, 3시간 걸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딱 나옵니다. 그리고 길까지 찍 나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인천국제공항을 치고 강릉역이라고 쳐보세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대상을 북한을 대상으로 하느냐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있잖아요. 대중교통 말고 차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동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냥 껌먹껌먹대고 죽어버립니다. 시스템이. 이 시스템은 글로벌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한국의 시스템들은 물론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만 사니까. 여러분들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맵 하나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에 갔다고 칩시다. 길을 찾아야 되는데 구글맵으로 안 찾고 우리 네이버 맵으로다가 로스앤젤레스 길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습니다. 가보세요. 이까지 맵 하나도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만든 내비게이션 시스템들은 딴 나라에 가서 쓸 수 없습니다. 딴 나라에서 만든 내비게이팅 시스템, 우리나라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 하지만 미국에서는 GPS, 외국에서는 GPS라고 부릅니다. GPS라고 부르는데 그 GPS들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어요. 쓸 수가 있다고. 다만 맵이 지금 매핑이 안 되는 거죠. 구글 맵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북한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지 얼마가 되는지를 국제화를 따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맵은 아직도 이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진짜 심심하니까 재밌으니까 오늘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내일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이 사람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한번 쳐보세요. 구글맵으로 가서 평양 순안공항에서 원주시 한번 가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릉시 한번 찍어보세요.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얘는 나옵니다. 얘는 안 나옵니다. 물론 틀리죠. 이 답이. 틀리지만 어쨌든 내가 볼 땐 틀립니다.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답이라도 나오고 얘는 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게 글로벌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맵 진짜 잘 맞아.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거죠. 괜히 국제화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자, 세계 시장이 보호경제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요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매일 그냥 무역 갖고 싸우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네 거 더 팔아먹고 덜 사느냐 이거 가지고 니네가 나 때문에 이익 봤다 이거 갖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부 싸움에 녹아나는 건 누구냐 하면 기업체들입니다. 기업체들 입장에서 싸우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자기네 입장에서 싸워주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하면 뚫을 전략을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정부의 통제력 약화와 지원의 축소입니다. 옛날에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부를 끼고선 무엇인가를 하면 망하는 법이 없었어요. 망하는 법이. 독과점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저 업체만 도와주면 딴 업체에서 이거는 공정거래 위반된다. 그냥 난리쳐. 그러니까 더 도와주지도 못해. 쟤를 좀 그냥 나쁜 의미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처럼 나쁜 의미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 경쟁력을 성장시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쓰면 이런 데가 있다고 쳐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정부에서 통제력이 약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축소되니까 정부에 개입을 못해요. 기업한테 이제는. 기업의 자율권에 맡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규제라는 걸 만들어서 하도 이제 통제가 약해지니까
규제를, 통제하고 규제는 다릅니다. 규제는, 통제라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는 거로 갖고 가는 거고, 규제라는 건 이거 하면 안 돼. 그 대신 이거 하면 이거 벌금이야. 이 제약 조건에 따른 페널티가 더 세지는 게 규제입니다. 그렇다 치면 지금 규제는 강화되고 통제력은 약화되니까 기업들은 일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다 반영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 분석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경쟁의 유형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쟁은 일단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내가 서비스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라면도 제품일 수 있고 자동차도 제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만들어서 파는데 서비스도, 여러분들이 유통업체라면 배달하는 서비스도 여러분들의 제품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덕트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프로덕트가 아니라 눈에 보이든 visible, unvisible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제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제품은 다양화 정도가 있고 제품은 차별화 정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대요. 야, 우리 이런 제품은 되게 많어. 그런데 얘는 이러이러한 게 차이야. 이거밖에 없대요. 제품은 두 가지가. 이건 제 이론이 아니고 마이클 포터 시어리죠. 여기서 보면 제품의 차별화가 낮다 높다, 그 다음에 제품의 다양화가 적다 많다. 즉 제품, 이런 같은 유형의 제품들이 많다 적다죠. 라면을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라면을 보면 차별화 정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아니, 라면이 거기서 거기지. 라면이 차별화 정도가 뭐 삼양라면이나 진라면이나 농심라면이나 거기서 거기지. 무슨 뭐 하늘과 땅 차이에 차별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라면 만드는 회사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기에요. 다수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라면은 제품의 차별화 정도는 낮으면서 다양화 정도는 다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잔머리 쓰지 말고 순수 경쟁을 해라. 잔머리 쓰지 말고 순수 경쟁을 해라. 우리가 자동차로 볼게요. 자동차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칠게요. 두 가지. 뭐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새 뭐 승용차도 있고 SUV도 있고 트럭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하나 볼게요. 자동차는 차별화 정도가 낮다 높다. 무지 높죠. 무지 높아요. 아이, 차별화 정도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차별화 정도가 높잖아요. 얘는 승차감이 좋아. 얘는 싼 대신에 뭐가 나빠. 차별화가 되게 심하다 이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치면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많아요 적어요? 옛날에는 소수였어요. 수입차가 우리나라에 수입해 들어오면 거의 2배, 그건 저쪽 나라에서 판매되는 거에 특별 서비스를 때려갖고 2배, 3배씩 막 이렇게 됐던 시절이 있어요. 벤츠 한 대 막 3억씩 하던 시절에. 지금이야 뭐 7천만 원이면 사지만. 그러면 소수야. 그렇다고 치면 차별화된 과점을 하는 이러한 뭐라는 거예요? 경쟁 전략을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휴다이, 미국에 하면 휴다이라고 부르거든요. 현대라는 자동차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뭐 쌍용에서 코란도 하나 만들고 또 뭐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가 뭐 있었나? 삼성은 있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수입차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품의 다양화 정도가 많아졌어요. 제품의 다양화 정도가 많아졌는데 그러면 차별화 정도가 높고 옛날에 제품의 다양화 정도가 많아지면 독과점 경쟁하기에 제일 좋은 놈 산업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랬냐면 이번에 수입되는 차들이 보니까 렉서스 330이나 벤츠 300이나 가격은 조금 차이 나는데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화 정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차량이 차별화 정도가 낮아지고 다수가 되면 뭐라는 거예요? 순수 경쟁으로 바꿔야 되는 전략을 지금도 차별화된 과점의 전략을 쓰고 있다고 치면 그 회사는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이런 겁니다. 전략 하나가 어디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시장 환경의 변화,
사업 영역에 따른 경쟁의 심화가 되고 시장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국제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산업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를 이거를 5년 뒤에 알아냈다면 5년 동안은 살아남는데 급급했다. 다시 말해서 더 성장하는데 석세스풀하게 나가는데 이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살아남는 전략을 썼던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 마이클 포터가 말했던 독점이라는 건 뭐냐면 독점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독점으로 판매됐던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거. 우리나라의 모 회사가 대한민국의 커피는 그 맛도 없는 가루 커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다가 이제 좀 이 덩어리 그래뉴얼 커피 쪽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대한민국에 커피 가게가 제일 많을 거요. 커피 가게가 제일 많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커피만 독점으로 했던 이런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해서 해당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정 기업을 밀어줬다기보다는 성장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성장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이 붙어 다니는데 지금은 그 회사 커피 먹는 사람들 있죠. 바꿨죠. 막 이제 세 가지 섞어서 나오는 커피로 바꿔가지고선 지금 그래도 잘 많이 살아남고 있는데 그 커피가 많이 팔리는지 여러분들 길에서 사 먹는 아메리카노가 많이 팔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쪽 데이터는 분석을 안 해봐서. 이랬던 독점의 시대가 있어요. 하나의 기업이 시장 전체를 점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독점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담배 있잖아요. 담배 전매청이라는 데가 우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담배 독점을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사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담배 값은 정부의 입김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담배의 종류도 많아졌고 수입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때 우리 아버님 세대들 우리 초창기 때 우리 젊었을 때 외국 담배 한 대만 피고 걸려도 10만 원 벌금이었습니다. 그때 내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9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30만 원 월급 받을 때 외국 담배 한 대만 피면은 그거 언제까지 막을 거예요?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 거 수출하려니까 니네는 우리 거 담배도 안 사가면서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제화 추세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독점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도 수입도 많이 하게 되고. 어쨌든 독점이라는 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독점이 있을 수 있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독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으로 가는데 어느 경쟁이냐 다양화 정도와 차별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순수 과점 즉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은 뭐라는 거예요?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한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저 건설업체들 뭐 담합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왜? 맨 놈만 모여서 사바사바 하면 순수 과점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차별화 정도는 낮으면서 제품을 왜? 건설업체가 이 자산이 너무 많아요. 그 건설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소수에다. 그러니까 순수 과점의 산업에서 순수 과점만 해가지고는 이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번엔 니네가 하고. 이런 식의 순수 과점을 피해 가려다 보니까 공정거래 위반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차별에 대한 과점. 여기죠. 차별에 대한 과점. 경쟁자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는 아주 이러한 시장입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있었어요. 내가 요새 우리 쌍용이라는 자동차 업체가 참 어렵습니다. 매각도 2번씩이나 되고 지금도 수익을 못 내고 있고 쌍용이라는 아주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쌍용이라는 자동차가 애국자입니다. 그 미군들이 버리는 그 깡통 같은 거 모아가지고 그거로다가 자동차 껍데기 만드는 그런 이 시장입니다. 하동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동차를 시작했는데 뭘 만들었냐면 뚝뚝뚝뚝 여러분들 그 동남아에 가면
뚝뚝이 뭐 아니면 시클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만들어 지프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없지만 옛날에는 바퀴 세개 달린 차들도 있었어요. 휘청휘청 대고 다니는 그런 차들 그런 거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산업 내에서 뭐를 만들어냈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획기적인 한국 지형에 맞는 그때 우리 포장률도 낮고 그랬는데 무쏘라는 아주 이 한국 지형에 맞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뭐 아우비차죠, 아우비차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냈고 집 하면 무쏘 이럴 정도로 만들었어요. 무쏘를 팔았고 돈을 많이 벌었죠. 이제 좀 장사가 됐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아 그래? 우리가 왜 집만 만들어? 우리가 승용차도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손을 댄 게 벤츠하고 손을 잡고 만들기 시작한 최초의 대한민국 뭐라는 거예요? 이 컴포터블 이 차가 뭐냐 하면 체어맨입니다. 체어맨이라는 차 지금도 다니죠. 체어맨.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무 경쟁자가 차별화 정도가 높고 다양화 정도가 없는 차별화된 과점에서 돈을 벌어먹던 찝의 세상에서 갑자기 경쟁자 차별화 정도가 낮고 뭐라는 거예요? 경쟁자가 다수에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써야 되는 산업의 하나의 조직이 몰빵을 때린다면 두 전략이 한꺼번에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는 뭐 쌍용 자동차가 잘못됐으니까 뭐 잘됐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이라는 거는 어떤 거에 하나를 만들어서 전 조직이 몰빵 때려가지고선 가서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쪽 전략도 써야 되면서 이쪽 전략도 써야 되면 내부적으로 맞지 않는 전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산업에서 써야 되는 전략을 자동차, 그러니까 같은 산업이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를 산업을 두 가지로 나눠 써야 된다 이거죠. RV 산업과 무슨 산업으로다? 체어맨, 승용차 산업으로다. 이건 다른 산업이야. 하고 서로 다른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같은 전략을 같이 쓰다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물론 제가 거기 컨설팅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막 밀어붙이면서 무소처럼 밀고 나가는 그때 이 시장을 보면서 저 전략은 우리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순수 경쟁,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 경쟁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라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시장 경쟁을 해야지. 어디가 저희가 근데 그냥 만드는 거예요. 야, 인구가 서울에는 많고 대전에는 적으니까 인구수 대비로다가 우리 생산량을 나누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뭘 분석해야 되냐면 뭘 분석해야 돼? 국민 소득을 그러니까 소득을 해야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3만 불인데 대전 사는 사람들은 4만 불이야. 그러면 4만 불 사는 사람들이 라면 먹을 확률이 많겠어요? 3만 불 사는 사람이 많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 뭘 하는 거야? 거기에 젊은 애들이 라면 많이 먹겠어요? 노인네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 경쟁을 위한 순수 경쟁을 해야 된다 이거지. 지금 그 다음에 독과점 경쟁이라는 건 독과점입니다. 독과점 경쟁, 독점하고 독과점은 달라요. 단일 또는 소수의 결정에 의한 시장 경쟁입니다. 많이 유사하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다 이거죠. 단일 또는 소수가 이쪽이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전략인데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순수 과점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선 거기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경쟁적 우위의 개념입니다. 경쟁적 우위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월한 지위 획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해야 되거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입니다. 아니 시장 점유율은 높은데 수익은 떨어져. 이거는 사실은 의미 없는 거예요. 경쟁적 우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건 뭐냐면 획득했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 점유율도 높고 수익성도 높다라는 거를 두 가지를 그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고객에 대해서 만족도 및 충실성을 증대시켜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치면 어떤 경쟁을 만들었을 때 고객의 만족도, 이거 충성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실성은 내가 그분들한테 충실하다라는 거고, 고객의 만족도는 나한테 충성도예요. 얼마나 충성을 할 수 있겠냐를 보는 거예요. 충실도와 충성도를 우리가 따져보는데 경쟁적 우위의 원천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경쟁적 우위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수한 기술력과 자원이다. 이 자원에는 인적 자원도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규모의 경제, 가능하면 크게, 유통망, 판매력, 특허, 익스페리언스 커브. 뒤에 배워요. 여기서 그냥 설명 안 하고 하는 건 뒤에 나오니까.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지만, 이것을 분석을 해야지만 기술력과 자원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쟁적 우위의 원천을 우리가 정확하게 활용을 한다면 우월한 지위를 파악할 것 아니냐. 즉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때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기업의 관점과 고객의 관점. 항상 너는 기업 내 생각만 하지 마라 이거야. 고객, 나를 이 위치에 있게 하는 고객의 관점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기업은 뭐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이겠느냐? 품질을 높이겠느냐? 유통망 개선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독과점으로 갈 수 있느냐? 딴 놈이 못 따라오게 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물론 고객도 저원가, 고품질, 나한테 오는 게 뭔데? 혜택이. 부대되는 서비스는 뭔데? 이런 쪽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런 게 관심이고 이런 게 관점이다 이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월한 지위를 파악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과를 낼 것이다. 퍼포먼스가 날 것이다. 퍼포먼스가 나게 되면 그게 두 가지가 있다. 기업 관점과 고객 관점이다. 똑같죠?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성이고 이게 만족도, 충실성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무엇을 한다는 걸 분석을 해서 어디로 가자?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다 써서 이것을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돌린다면 여러분들은 경쟁적 우위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거죠.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그렇다면 니네들이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것은 10가지를 경쟁적 우위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에 꼭 니네들이 만들 때 포함하든가 아니면 고려해야 되는, 컨시더레이션 해야 되는 10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포터가. 첫 번째가 뭐냐면 change of life cycle. 여기서 세대의 변화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영어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을 생활 스타일. 그러니까 생활 스타일이 바뀌고 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바꾸고 개성중심. 옛날에는 우리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가족이 어쩌고저쩌고. 요새 가족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내가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컨비니언스, 편의성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집 앞에 가면 편의점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슈퍼마켓이라는 게 다 편의점으로 이름 바꿨대요. 요새 왜 그럴까요?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파는 물건은 옛날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잘 팔리는 거 위주로다가 이 스트럭처링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선 뭘 해야 되는 거야? 편리함을 주자. 그 대신 조금 더 비싸자. 예를 들어 이마트에 가면 그러니까 이마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마트에 가면 라면이 100원이에요. 편의점은 120원이야. 그래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벌크를 사야 되잖아요. 벌크를 사야 되고 여기는 하나씩을 사야 되거든요. 다 전략이에요. 시간을 전략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죠. 편의성, 컨비니언스를 우리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략에 내가 내 상품이 편의성을 추구하는 상품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려할 사항이 스피드 매니지먼트, 속도 경영입니다. 시간 관리 경영, 시간 절약형 상품, 스피드 경쟁력을 갖는 이러한 전략이 꼭 고려돼야 된다.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가격 파괴, 뭐 예를 들면 뭐 코스트, 뭐 디스토레이션, 뭐 이런 이 과격한 용어들도 쓰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격 파괴, 어떻게 하면 가격을 파괴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무한 경쟁, 대량 소비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저원가 전략에 미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본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고객 만족, customer satisfaction,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서비스 경영 실천, 이거 어디서 많이 보죠. 뭐 매일 뭐 은행이나 뭐 어디 뭐 이 기업체 관공서 가보세요. 무슨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실제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전략에 이것을 이미 전략에 반영을 해서 써야지 입으로만 하는 고객 가치 창조 가지고는 그건 안 된다 이거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 아까 말했죠, 서비스를 포함해서 거기에 이미 이것을 반영한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 품질 관리, 퀄리티 매니지먼트, 고품질, 품질 경영,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 서비스가 돼야 되겠다. 다음에 애드버타이징, 이미지 광고, 광고를 통한 매출 증대. 여러분들 나이에는 이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딴 얘기는 안 할게요. 딴 얘기 안 하고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사랑해요. 요 말만 했어요. 기억나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만일에 있다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고 없다면 처음 듣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하면 지금 내가 말한 이 음만 딱 듣고도 LG 딱 생각날 겁니다. 대한민국의 제 기억에 이미지 광고를 가장 잘한, 초창기에 가장 잘한 이 이미지 광고가 이 광고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부터 생각해왔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다른 물건, 우리 테레비를, 이 냉장고를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 LG. 이만 딱 한마디 해요. 끝내요. 그러면 그 음도 좋고 이미지 광고를 따라했던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보면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이에 와서 사랑해요 이 얘기만 들어도 LG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돼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애드버타이징 중에서 이미지 광고입니다. 그냥 우리 텔레비 좋아요 이것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룹을 탁 한번 내세워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파생 효과를 받아갖고 밑에 광고들이 매출 증대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광고죠. 이것도 전략이거든요. 아주 좋은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창출 원인의 서비스, 부가가치의 고부가치 창출했습니다. 어디에서 부가가치가 나는지를 꼭 확인하자. 이거 이제 밸류 체인이라는 걸 우리 배울 겁니다.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첨단 기술력. 첨단 기술력에 도입을 해야 된다. 첨단 기술력을 만일에 있잖아요. 도입 안 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으면 돼요. 그쵸? 기술력이라는 건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위협도 될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는 업체들이 그것을 쓰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는 디스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술력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고 기술 연구 개발과 기술력 영향 분석, 테크니컬 임팩트 분석을 항상 해서 그것을 반영하자 이거죠. 아까도 많은 시간 할애했던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 무역시장, 국경 없는 경쟁, 기업의 국제화, 칼스 이시라 해서 이제 우리는 G2B, G2G, 어쨌든 이런 얘기로 많이 용어들이 바꿨지만 칼스 이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전자상거래, 쉽게 말하면 전자상거래를 우리가 맨 처음 나왔던 게, 맨 처음은 컴퓨터 에이디드 로지스틱 시스템, 즉 컴퓨터가 도와주는 물류 시스템이다. 이 C가
뭐더라? 일렉트로닉 커머스의 준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카르스 이슈라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전자상거래가 발생되는데 전자상거래를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시스템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음에 마이클 포터에 견줄 만한 이런 분 중에 이제 필립 카틀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뭐냐면 혁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전략을 만들어내자 이거죠. 대부분의 혁신은 실패한다. 혁신이 다 성공하면 다 성공하게 대부분 1000개 그 사람 책 읽어보면 1000개 이상의 혁신을 했더라도 그 중에 999개는 실패를 한다. 하나만 성공해도 혁신은 성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써놨습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 가면서 나중에 우리 이 엘빈 터플러, 더 서드 웨이브 쓴 엘빈 터플러나 이런 분들의 책들 얘기를 좀 합니다. 왜? 경영 얘기 쪽에서 경영학 책을 얘기 안 하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IT 얘기만 하는 것보다 재밌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분이 말하면 혁신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성공할지 몰라도 혁신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다 이분이 카틀라라는 분이 경영학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8개 정도의 경영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8개 정도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옛날에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수직적, 배타적, 개인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조직입니다. 조직 내에서 수평적, 포용적, 사회적 관계로 바뀌고 있답니다. 나는 여기에 조금 나는 이 의문을 갖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오히려 요 근래가 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하는 건데 여기서 이거를 그 책을 쓴 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어떻다? 전략은 수평적, 포용적, 사회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우리 한국 책은 번역한 건 없습니다. 카틀러 책을 번역한 건 없고 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읽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요새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 책을 읽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었다 이런 얘기고 그때 7가지, 8가지를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경쟁자를 공략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라. 좋은 얘기죠. 그러기 위해선 고객 분석을 하고 경쟁자 분석을 하고 시장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이 아니라 열성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쵸? 고객을 팬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요새 정치도 성공하는 애들 많잖아요. 걔 누구냐, 조국이도 있고, 윤석열이도 있고, 결국에는 뭐라는 거야? 자기의 고객을 팬으로 만든 거예요.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매일 광장에 모여서 데모들 하고 날리고,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도 고객이거든요. 정치에도 나의 고객이 누구예요? 정치는 뭐예요? 서비스예요. 근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이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어쨌든 간에 anyway 이게 우리가 제품 서비스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집의 서비스에만 관여되는 게 아니라 정치에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제가 이번 수업 나가면서 정치와 관련된 얘기도 조금은 합니다. 조금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그것을 분석해서 답을 내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끌어가지 나의 생각을 주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우리가 30명, 50명을 받아보니까 이러한 그리고 그전에도 냈던 여러분들의 선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를 컨설레이션 하겠다 이거지. 해서 이걸 그래서 전략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한번 해보자 이거죠.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해라. 딱 어떤 이미지만 보더라도 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지속적인 연구개발, 경쟁력을 갖춘 제품 서비스,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 서비스, 경험을 만들도록 혁신해라. 기득권자의 저항을 탈피해라. 내가 기득권자이면은 못 따라오게 만드는 진입장벽을 쳐야 되지만 내가 따라가야 되는 뭐라는 거예요? 팔로워라 하려면 지금 현재의 기득권자의 저항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파악해내라 이런 얘기죠. 다음에 성장하는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해라. 쇠퇴하는 산업에 들어가서 야 나는 여기에 틈새 시장이야. 그거는 100개 중에 1000개 중에 하나 성공할까 말까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용났다,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석을 통한 시장 진출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누가 이러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산업 성장의 물결, 아까 성장의 물결 얘기했죠. 성장의 물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영하라. 인수합병을 잘 활용해라. 옛날에는 나의 경쟁자였을지 모르지만 쟤네는 어느 기술이 좋아. 그래서 둘이 합해질 경우에 수익 창출에 더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게 낫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평판을 항상 유지해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착한 기업.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착한 기업 하면 어떤 기업이 생각나세요? 저는 이제 요새는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 유일한 씨가 말했던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유한양행 같은 것들. 정부 기관의 관심을 이끌어내라. 국가 자원을 확보해라. 뭐 이런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